네,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반려동물 외과간호 그 수술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쭉 배웠어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붕대를 감는다든지 배액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부터 해서 그 다음 이제 뭐 마취하는 내용들이 많이 차지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그 이제 외과간호 쪽에 뭐 수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수의 쪽에서는 배우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그 외과간호 쪽에서는 배우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그 간호화에 있어서 어떤 수술의 뭐 접근법이라든지 뭐 수술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이 굉장히 이제 종류가 많지만 말 그대로 이제 옆에서 보조하는 개념이어서 동시에 어떤 장비라든지 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서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그 외과간호에 있어서 수술의 뭐 어떤 접근법이나 그런 것들을 좀 일일이 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 어쨌든 그렇게 좀 복잡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굳이 지금 뭐 공부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를 우리가 뭐 한 100장 가깝게 배웠는데 실습도 한번 해보고 이제 배운 내용들을 한번 이제 복습을 좀 해보고 또 시간이 나면은 그 문제집에 나와 있는 외과 파트를 제가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웠던 내용들 떤 내용이었는지 좀 한번 쭉 가면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외과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외과는 무조건 수술과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했고 수술뿐만 아니라 수술의 전 과정, 후 과정, 그리고 수술 전후의 중간에 어떤 모든 과정과 마취까지 해서 배우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이제 어떤 학습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서 수술의 전후 과정, 수술 기구, 그 다음 수술 보조하는 거, 그리고 마취는 다른 영역에서 배운다고 했죠. 영상 진단은 뭐 여기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붕대법이라든지 배액법까지 해서 그런 내용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수술 전후의 과정이나 수술 기구, 그리고 수술 보조에 대한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수술의 어떤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다시 떠올려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예약을 잡고 그죠? 예약을 하기 전에 보건사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금식 안내, 절식 안내를 해줘야지 다음날 원활하게 수술을 할 수 있고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날짜를 이제 비워가지고 어렵게 방문을 했는데 그런 안내를 받지 못해서 이제 음식을 먹었다거나 하면은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호자가 오게 되면 반드시 수술 동의서, 특히 뭐 고위험 동의서라든지 마취 동의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병원마다 굉장히 간단한 시술 같은 경우에는 뭐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마취를 한다는 게 어쨌든 항상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시술이든 복잡한 수술이든 보통은 일반적으로 동의서를 받는 편입니다. 동의서는 보통 수의사가 설명을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보건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규모가 작은 데서는 여러분들이 설명해야 될 일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아두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의서에 이분이 서명을 하고 나면은 수술 전 검사로 동물을 보통 데리고 간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혈액 검사를 하면서 라인을 잡게 되고 반드시 정맥 라인을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수액도 나야 되고 중간중간에 정맥 약물을 투여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마취를 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엑스레이를 이제 촬영을 하게 되는 거죠. 엑스레이 촬영은 하는 병원도 있고 하지 않는 병원도 있습니다. 그냥 간단한 혈액 검사만 하고 이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할 때는 엑스레이는 따로 촬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혈액 검사만 그냥 했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거의 이제 의무적으로 엑스레이를 찍는데 두 가지 이제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심장이라든지 폐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흉부 쪽에 엑스레이를 찍게 되고 다른 목적으로는 뒤에서 이제 마취할 때 배우겠지만 목에다가 이제 우리가 ET 튜브라고 하는 관을 넣습니다. ET 튜브의 관은 사이즈가 다른데 강아지가 클수록 큰 ET 튜브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ET 튜브의 사이즈를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해야 되냐면 체중을 기준으로 측정을 합니다. 뭐 체중이 10kg면은 뭐 7호짜리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내경이나 외경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병원에 있어 보니까 그 기도에 몇 프로 되는
기도 사이즈의 어떤 기도 직경의 이제 한 60%인가 그 정도 되는 사이즈로 ET 튜브를 이제 따로 제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의 사이즈 같은 거를 알기 위해서 또 이제 엑스레이를 찍는 그런 목적도 있는 걸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입원을 이제 시키죠. 수액을 맞으면서 입원을 시키게 되고, 보통 이제 수술하기 전에 한 하루 정도, 그리고 길면 하루 정도, 짧으면 한 반나절 정도 수액을 맞고 수술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바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수액을 통해서 좀 탈수도 예방하고 컨디션도 좀 좋게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있고, 자, 그러면서 이제 테크니션은 수술 준비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수술 준비를 지난 시간에 이제 쭉 배웠죠. 수술 준비는 기본적으로 팩 같은 걸 일반적으로 테크니션들이 준비해 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팩 안에 들어가는 것들, 중성화 수술을 하냐, 어떤 연부 조직 수술을 하냐, 정형 수술을 하냐에 따라서 그 팩이 달라지고, 그 팩은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오토클레이브를 통해서 그 멸균을 하게 되고, 만약에 이제 리가슈어 같이 좀 플라스틱으로 된 재질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오가스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멸균을 하게 되죠. 그래서 테크니션이 그런 기본적인 장비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수술 준비하는 것들 우리 지난 시간에 보면서 스크럽도 배우고, 그죠? 가운 같은 거 어떻게 입는지 그런 것들도 배우고, 그 다음에 상모하는 거, 그 다음에 소독하는 거, 그런 것들도 배웠죠. 그래서 실질적인 수술에 들어가기 앞서서 어떤 마취라든지 수술 준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취는 이제 다음에 배우게 되고, 수술 준비 같은 경우는 테크니션들이 이제 주로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어떤 나름의 매뉴얼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수술 준비하기 전에 뭐를 켜놓고, 뭐 장비 어떤 거 준비해 놓고, 뭐 세팅해 놓고, 뭐 미리미리 뭐 해놓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매뉴얼처럼 만들어서 뭐 병원 같은데 벽면에 이제 붙여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수술에 있어서 잘 준비를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수술이 이제 시작이 들어가면은 사실은 마취는 우리가 그때 지난 시간에 볼 때 상모를 하기 전부터 마취를 하잖아요. 사실은 수술은 조금 그보다 일찍 마취 같은 경우는 수술 시작 훨씬 전에 들어간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는 동안에 옆에서 수술을 보조해 준다 그랬죠. 자, 보조해 주는 인원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을 우리가 되살려 보면은 기본적으로 어시스트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병원이 규모가 크면 보통 어시스트는 수의사가 많이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장비를 공급해주는 테크니션인데, 이 경우에는 멸균된 상태로 멸균된 장비를 준다고 했죠. 그런데 수술실 안에는 멸균되지 않은 인원도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돌아다니다가 이제 필요한 장비 같은 것들 주는 거, 그런 것들도 이제 보조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보통 어시스트 같은 것들을 볼 때는 복잡한 거는 하지 않고 뭐 잡으라면 잡고 좀 지혈하고, 그 다음에 뭐 내부를 이제 생리식염수 같은 걸로 이제 씻어내고 뭐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복잡한 부분들은 잘 시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취를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마취는 4단계가 있는데 마지막 단계가 회복입니다. 회복 단계에서 좀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마취를 깰 때까지 잘 관찰을 해주고, 보통은 이제 수술이 끝나면은 수술마다 다르지만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그래도 입원을 하고 퇴원을 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입원 환자 관리, 특히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나면 항생제나 진통제 같은 주사나 약을 이제 복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관리하고, 구토나 설사의 여부 같은 것들, 그 다음 이제 술부에 어떤 문제 있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관찰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퇴원을 하게 되죠. 퇴원을 하고 나서도 사실은 이제 수술부를 확인한다든지 실밥을 풀으러 올 때도 이제 보고, 그리고 퇴원할 때 이제 약도 지어줘야 되죠. 뭐 한 짧게는 뭐 한 5일에서 한 1주, 2주까지 이제 항생제 같은 것들을 이제 복용을 해서 환부가 이제 수술부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하는 게 절식이라 그랬죠. 그래서 절식 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일단은 그 어떤 혈액 검사가 아니고 절식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음식물이 넘어와서 마취 중에 좀 기도 같은 데가 막히거나 해서 좀 사망하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확실하게 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보호자가 이런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좀 뭐를 이제 먹고 오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좀 전화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확실하게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입원은 이제 하러 이제 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백신 접종 같은 기록이 있는지. 그래서 물론 이제 차트가 있는 강아지이고 원래 우리 병원에 다니던 강아지면 사실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백신 접종 기록이 있는지 그 다음에 보호자의 연락처라든지 그리고 동의서에 사인 받는 것 같은 것들을 좀 철저하게 하시고 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돈을 안 내고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나서 찾으러 오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따라서 다르지만 성금을 받거나 이제 그런 것들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그거는 뭐 경영상의 문제니까.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먹이라든지 화장실 같은 것들 특히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는 또 모래 같은 거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나가서만 용변을 보는 애들도 있죠. 어, 그래서 그 용변 보는 거를 갖다가 그 영어로 그 파티라 그래요. 파티. 영어 파티랑 비슷하죠. 파티는 PART고 그 화장실 가는 거는 이렇게 포티라고 파티긴 파티인데 여기 스페링이 달라요. R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동물을 그 같이 이제 있던 연수를 받던 학생들이 어, 강아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면서 자꾸 파티 간다는 거예요. 파티. 그래서 아니 무슨 파티 하나 했는데 나중에 이게 알고 보니까 그 파티가 화장실 보내는 거예요. 화장실. 그래서 입원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사실은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산책을 시켜줘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나라가 좀 작고 어떤 뭐 강아지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산책할 수 있는 장소가 많지가 않죠. 동물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되면은 사실 산책을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산책을 꼭 나가거든요. 나가면은 일반적으로 강아지들이 밖에서 이제 용변을 보는 거죠. 우리나라도 산책을 할 때만 용변을 보는 강아지들이 굉장히 많고 말씀드렸듯이 이 강아지들이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막 버티고 버티다가 방광이 파열된다든지 그런 사고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호자한테 이제 그런 정보를 만약에 받았다면은 밖으로 나가면 가장 좋지만 뭐 동물병원 근처가 막 차가 쌩쌩 다니는 그런 데죠. 그렇지 않으면은 병원 안에서라도 조금 풀어놓고 조금 물론 이제 좀 제한된 공간에서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해서 용변을 좀 보도록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주의할 부분이죠. 그리고 입마개, 목줄, 케이지 같이 보호자가 가져온 용품 같은 것을 잘 챙겨놨다가 그 다음 보호자가 면회가 가능한 시간을 꼭 안내를 해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면회 올 때 중요한 부분이 뭐라 그랬죠? 강아지가 깨끗한 상태로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강아지가 안 아프고 좋은 거 먹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강아지의 어떤 좀 외적인 어떤 청결 상태가 문제가 되면은 컴플레인 걸리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그래서 또 그리고 병원에 뭐 어떤 지저분한 게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면회를 할 때 그런 것들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예상 퇴원 날짜 같은 경우 중환자의 경우에는 보통 예측이 되지 않지만 일반적인 좀 뭐 루틴한 수술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서 이틀 정도 입원시키고 퇴원을 하는 거죠. 중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술을 해서 우리가 경과를 봐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예측이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수술 요청이나 서약서, 동의서 같은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이제 하나하나 이제 짚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을지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네칼라라든지 약 같은 거를 잘 먹어야 된다는 것도 설명을 좀 해줘야 되고, 특히 이제 마취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마취를 할 때 사망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꼭 주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특정한 약물에 대해서 반응돼서 그럴 수도 있고 가령 이제 뭐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대부분의 그 마취가 아까 4단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단계가 우리가 도입이라는 단계인데 프로포폴은 일반적으로 마취를 도입하고 유도하는 인덕션 단계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포폴의 장점은 심장이라든지 호흡 같은데 어떤 부작용을 부는 부분이 적으면서도 물론 없지는 않아요. 심장에는 사실 더 좋은 약이 있고 호흡 같은 경우도 약을 넣고 한 뭐 길게는 한 3분까지 한 30% 정도의 개에서는 호흡 곤란이 아니고 이제 무호흡이 좀 옵니다. 어,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굉장히 유도라든지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드러운 약이고 가장 이제 선호되는 약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프로포폴을 맞고 나서 바로 사망하는 사례가 가끔 있어요. 아주 아주 가끔.
그래서 실제로 안전한 완전히 100% 안전한 마취약이라는 건 없습니다. 약물의 어떤 용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강아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용량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마취를 했을 때 어떤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주지를 시켜줘야 되고 기본적으로 사람에 비해서 사고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조금 더 흔한 부분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 같은 경우는 정말 마취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의들이 보면서 모든 것들을 상황을 컨트롤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제 인턴 수의사라든지 이렇게 좀 경험이 좀 적은 사람이 이제 보거나 아니 마취를 보거나 아니면 테크니션들이 뭘 잘 모르고 그냥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규모가 작은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원장이 이제 수술을 하면서 마취를 보는 거죠. 또 마취를 수의사들이 경험이 오래된 수의사들이 봤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사실 마취 전문의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강아지 어떤 상태라든지 그런 것들이 좋을 때 마취를 보면 사고가 좀 적겠지만 강아지가 좀 많이 아픈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수술 같은 거를 하는 경우에는 마취로 인해서 좀 사망할 확률 같은 것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취를 할 때도 어떤 강아지의 건강 상태, 우리가 그걸 ASA라고 하는데 그런 단계에 따라서 이제 어떤 마취를 해야 되냐, 어떤 약물을 써야 되냐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특히 고양이나 강아지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은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하는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또 노령견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런 서약서에 대한 것들을 사인을 받아두는 게 굉장히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것들을 할 때 위험성에 대해서 축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알려드려야 돼요. 상당히 위험할 수 있고 물론 뭐 사망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흔하진 않지만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그 보호자에게 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술 시키겠다고 하다가 사고가 생길 수도 있어요. 괜히 그래서 수의사는 보통 수의사든 뭐 다 비슷비슷해요. 항상 이 방어 진료를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책임이 문제가 생기면 어떤 책임 소재가 항상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봤을 때 이런 것들을 괜히 이제 보호자에 감추지 말고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뭐 고위험 환자에 대한 수술 동의서도 있고 뭐 노령견이라든지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입원장으로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데리고 가기 전에 라인을 잡고 혈액을 좀 뽑아서 혈액 검사를 하게 되고 자 우리가 임상병리 시간에 배웠던 걸 한번 되살려 보면은 혈액을 뽑아서 어디 무슨 검사랑 무슨 검사를 하냐면은 혈구 검사랑 케미스트리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 혈구 검사는 뭘로 한다 그랬죠? 튜브가 보라색 튜브 혹은 연보라색 튜브 그리고 케미스트리 검사는 보통은 혈장으로 하게 되는데 물론 혈청으로 하면 더 좋겠지만 혈장으로 하게 되는데 초록색 튜브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튜브로 나눠서 따로따로 보통 검사를 하게 되고 물론 병원이 좀 뭐 제 보호자가 돈 쓰기를 싫어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주 기초적인 검사만 하게 됩니다. 기초적인 검사라고 하면은 PCV라든지 TP 그 다음에 뭐 BUN, 글루코스 같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런 네 가지 검사 정도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혈액 검사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외국의 얘기고 우리나라 경우에는 보면은 웬만한 기본 혈액 검사는 다 돌리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라인을 잡고 엑스레이도 한번 찍고 그 다음 이제 입원장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형, 소형 케이지, ICU 케이지, 산소 케이지, 뭐 케이지는 다양하게 있고 일반적으로 수술을 하기 전에는 그냥 이런 중환자 케이스에 있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고 좀 원래 이제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이 이제 수술을 받을 때는 중환자나 산소 케이지 있던 애들이 이제 수술을 받으러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이제 어떤 수술을 하기 위해서 좀 뭐 중성화 수술이라든지 스케일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해서 이제 좀 방문을 하거나 그랬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케이지, 중환자 케이지가 아닌 일반적인 그냥 케이지에 놓고 보통 수액만 연결해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변이나 대변 같은 것들이 지저분하게 묻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패드라든지 깔개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온도 같은 것들도 조절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화장실, 모래라든지 패드 같은 부분 그 다음에 먹이라든지 물은 말씀드렸듯이 먹이는 수의사에게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본인이 멋 모르고 강아지 들어왔으니까 먹이 주고 물 주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금식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상태에서 이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 전에 자기가 멋 모르고 먹이를 줬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수술 직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수술 전 얘기지만 지금은 수술 직후에도 먹이 같은 경우에는 수의사의 어떤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MPO라 그래가지고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특정한 뭐 병원에 가면은 뭐 아이디니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아이디, AD 뭐 이런 거 있죠. 특정한 어떤 처방식을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반드시 수의사에게 허락을 받고,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본인이 못 모르고 금식을 하고 온 개한테, 금식을 하고 와서 이제 곧바로 수술 들어가는 개한테 먹이를 줬다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케이지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케이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층으로 된 케이지고, 요새는 이제 온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고 조명을 비추는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깔개라든지 이불 같은 걸로 온도 조절 어느 정도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것이 위층에 있는 애들이 만약에 위층에 있으면은 이거를 뭐 가령 이제 패드를 간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강아지가 점프해서 밖으로 뛰어나오려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막 제가 볼트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기면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2층이나 3층에 있을 때 뛰어내린 애들이 자꾸 뛰어내리는 애들은 자꾸 뛰어내리려고 하거든요. 그런 애들을 그런 경향의 애들이 있으면은 반드시 이제 아래층으로 좀 옮겨줘야 되고, 다행히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어느 정도 높이를 보고 그냥 벌벌벌 떱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ICU 케이지라든지 산소 케이지 같은 것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산소가 바로 이제 연결이 돼 있어서 이제 모니터를 통해서 조절, 뭐 산소의 농도 같은 것들도 이제 조절이 된다고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잘 구비가 되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산소 발생기를 두고 여기를 이제 막는 형태로 산소를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ICU 케이지, 산소 케이지, 뭐 이제 다양하게 어떤 유닛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대형동물 케이지도 있다고 했죠. 대형동물은 일반적으로 1층에다 이제 케이지를 마련을 해두고 수의사나 테크니션이 몸을 굽혀서 이제 안쪽으로 보는 형태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문을 여닫을 때 뛰어내리거나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열고 닫을 때는 동물한테서 눈을 떼면 안 되고, 얘가 뛰어내릴지도 모르겠다 하면 언제든지 몸으로 막거나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눈을 떼면 안 되고, 케이지를 여는 순간 뛰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 2층 정도 되면 이제 몸으로 이제 막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부러 뛰지 않더라도 마취에서 깬 지 얼마 안 된 애들, 간질이 있는 애들은 몸을 막 그냥 자기가 컨트롤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티로폼 같은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두껍게 이불 같은 것들, 뭐 이렇게 폭신폭신한 것들을 둘러서 머리를 부딪힌다든지 이런 심한 부상 같은 것들을 입지 않도록 조절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수술 전후에 입원 환자의 체크리스트는 기본적으로 일반 입원 환자 체크리스트와 큰 차이가 없고, 처치 투약 관리가 오히려 많기 때문에 중환자에 준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술을 한 다음에 쬐기 때문에 상처가 있는 상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기도 하고, 마취를 한번 하고 나면은 어떤 몸 상태가 좀 컨디션 같은 것들이 많이 저하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손실도 굉장히 심하고, 피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탈수라든지 빈혈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중환자에 간주를 해서 관리를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떤 정신 상태라든지 기력, 통증, 헐떡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되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애들이든 안 건강한 애들이든 체온, 호흡, 심박, 우리가 소위 TPR이라고 하는 것들은 체크를 정기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호흡이라 그랬죠. 호흡. 왜냐하면 이거는 과수화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뒤에 다시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체온 같은 경우는 특히 마취가 끝나고 나서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취 때 배우겠지만 마취가 끝나고 나면은 필연적으로 부작용으로 저체온증이 옵니다. 심하게 올 수도 있고 덜 심하게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술이 길어지면 사실 저체온증도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이제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체온이 결국 1, 2도 정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이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수액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수액을 주는 데 있어서 막혀 있는지 꼬여 있는지 그래서 특히 관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수액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라인을 잡았는데 라인이 막혀 있으면은 수액이 밑으로 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젖어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도 좀 계속 봐야 되죠. 그래서 그 이 라인이 이제 막혀 있는지 안 막혀 있는지 일반적으로 보통은 1시간마다 이렇게 셀라인을 넣어주고 4시간마다 정도는 그 헤파린이 섞여 있는 셀라인을 넣어줘서 막히지 않도록 헤파린이 그 혈액을 좀 용해하는 어떤 응고된 걸 용해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항응고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임상병리 배울 때 초록색 병 안에 있는 게 뭐라 그랬죠? 항응고제인 헤파린을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헤파린이랑 셀라인이랑 섞여 있는 그 액을 갖다가 한 4시간 정도에 한 번씩 넣어줘서 그런 것들이 막히지 않도록 이제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사나 처치 투약이 반드시 수반이 되죠. 수술을 하고 나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수술을 하고 나서 교대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전 쪽에서 오후 쪽으로, 오후 쪽에서 심야 쪽으로 이제 하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돼야 돼요. 그래서 얘가 약을 제대로 처방을 받았는지, 약 먹었는지, 그러니까 뭐 이제 먹는 시간이 좀 애매한 애들, 교대 시간이 좀 걸려 있는 애들은 좀 인수인계 하는 데 있어서 확실하게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보여드릴 때 형광펜을 이제 칠해가지고 먹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표시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음식량이라든지 음수량 같은 거. 음식량은 또 어떤 식욕이 회복의 증거이기도 하고, 또 음수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수액 맞는 거나 그런 탈수의 여부랑도 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배변, 배뇨, 구토, 설사 같은 것들 다 체크를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수액 처치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과수화라 그랬죠, 과수화. 실수로 내가 약을 안 줬다. 그러면 좀 아프겠지만, 좀 항생 세균을 물리치는데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 번 정도, 내가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수액을 너무 많이 넣게 돼서 과수화가 생기게 되면은, 강아지나 고양이가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